당신, 바람 좀 쐬어야지. 남편은 휠체어 손잡이를 밀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눈발이 거세게 흩날리던 겨울 저녁이었죠. 절벽 아래로는 검은 강물이 으스스한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차가운 담요를 무릎 끝까지 끌어당긴 채 남편의 등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죠. 오늘은 왜 이렇게 다정해요? 떨리는 목소리에 남편이 잠깐 웃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수연의 휠체어를 절벽 끝으로 더 밀어붙였죠. 끼익. 얼어붙은 바퀴가 눈길을 갈아내는 소리가 소름처럼 귓가를 긁었습니다. 미안하다. 남편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살려면 어쩔 수가 없었어. 순간 수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죠. 무슨 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퍽. 남편의 두 손이 휠체어를 있는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안 돼. 수연의 처절한 비명이 새까만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눈보라와 함께 뒤집힌 시야 속에서 남편 얼굴이 점점 멀어졌죠. 휠체어가 바위에 부딪히며 처참하게 뒤틀리는 소리, 다리뼈가 꺾이는 끔찍한 통증이 온몸을 찢어발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새하얀 눈더미 어딘가에서 아주 작고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앙으앙, 갓난아기였습니다. 핏물이 번지는 눈밭 한가운데 파란 포대기에 쌓인 아기 하나가 버려져 있었죠. 수연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절벽 위에서 떠나지 않은 남편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여편네는 찾기 전에 얼어 죽겠지. 그 순간 수연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옆 동네 라디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사연 시작 전 이 영상과 이미지는 공감에 도움을 더하고자 AI를 활용하여 제가 직접 만들었으니 혼동 없으시길 바라며 여름 초입 건강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차가 산길로 접어드는 순간부터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도 없었고 짧은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한 번씩 확인했는데 눈이 마주쳐도 웃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할 때마다 화면을 보지도 않고 손만 뻗어 껐습니다. 2번, 3번.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없애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편해진다. 핸들을 보면서 흘린 말이었습니다. 저한테 한 말이 아니었는데 차은 공기 속에 그 말이 오래 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옆구리가 당겨서 묻지 못했습니다. 퇴원 사흘째였습니다. 주차장엔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주차선을 한번 지나쳤다가 다시 후진했습니다. 여기가 덜 미끄럽겠네.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은 주차장이 아니라 관리소 처마 및 어두운 카메라 쪽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면서 팔을 끼웠는데 병원에서 퇴원할 때와 달리 발이 땅에 닿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꺾일 것 같은 각도로 끌어올렸습니다. 담요를 덮어주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허벅지, 무릎, 발목. 남편의 손끝이 차례로 눌렀다 떨어졌죠.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야 산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따뜻하지? 웃으며 물었습니다. 결혼 이듬해 봄에 진달래 피었다고 이 산에 데려왔을 때랑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지금 이 손을 쓰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좁았습니다. 소나무 가지 위에 눈이 쌓여 하늘이 반쯤 가려져 있었고 눈 밟히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죠. 뽀드득 뽀드득. 남편 발소리와 바퀴 소리가 번갈아 들리는데 규칙적인 그 소리가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전망대 앞에서 남편이 멈췄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신호 막대를 확인했습니다. 다시 넣고 주변을 훑었습니다. CCTV 기둥 방향, 나무 사이, 올라오는 길.
순서대로였습니다. 그러고서 발로 눈 위를 밟았습니다. 뽀드득. 바퀴 자국 옆 발자국을 구두 옆면으로 문질러 지웠습니다. 천천히 고르게 손톱으로 팔걸이를 긁었습니다. 빠드득. 소리 안 나게 하려 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딸깍. 담요를 고쳐주는 척 허리를 숙인 남편의 손이 바퀴 옆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저는 그 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수백 번 들었던 휠체어 브레이크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작았는데 귀에 박혔습니다. 일어나려 했습니다. 무릎에 힘을 줬는데 다리가 안 움직였고 손으로 바퀴를 잡으려 했는데 차가운 쇠 위에서 손가락이 미끄러졌습니다. 공기 좀 마시자. 여기 경치 좋잖아.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간 얼굴이었습니다. 여기선 사람 못 찾는다. 혼잣말이었습니다. 저한테 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목소리였죠. 계산을 마무리하는 사람처럼 낮고 평평했습니다. 기침이 올라오는 걸 혀를 깨물어 막았습니다. 컥! 소리가 목구멍 안에서 죽었습니다. 바퀴가 굴렀습니다. 끼익! 경사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속도가 붙었고 손잡이에서 남편 손이 떨어지는 감각이 등 뒤로 전해졌습니다. 팔걸이를 긁었습니다. 손톱이 꺾였습니다. 목구멍에서 소리가 올라오는데 바닥이 사라졌습니다. 공기만 지나갔습니다. 귀 옆으로, 눈 속으로, 눈이 입 안으로 들어오고 이가 부딪혔습니다. 휠체어가 먼저 떨어지고 등이 따로 떨어지고 어깨가 땅을 쳤는데 그 충격들이 순서대로 오지 않고 한꺼번에 왔습니다. 숨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들이마시려는데 갈비뼈 안쪽이 긁혔습니다. 굴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탁, 바위의 옆구리가 박히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소리가 났는데 제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눈더미에 등이 처박혔습니다. 속눈썹 위에 눈이 쌓였습니다. 어느 쪽이 위인지 알 수 없었고 목을 돌리려 했는데 어깨가 대신 움직였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갈비뼈 안쪽이 또 긁혔습니다. 피 냄새가 같이 들어왔죠.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절벽 위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났는지 확인하려는 얼굴이었죠. 살아있으면 다시 밀어야 한다는 듯 숨소리 하나라도 들으려는 사람처럼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안에 고인 피를 삼켰습니다.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 밟는 소리가 다시 가까워졌죠. 남편은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러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기 서서 아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눈 속으로 눌렀습니다. 얼굴을 낮췄습니다. 숨소리가 들리면 안 됐습니다. 기침이 올라왔습니다. 혀를 깨물었습니다. 컥! 목 안에서 죽었습니다. 피 맛이 올라왔습니다. 삼켰습니다. 뽀드득. 발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가장자리 쪽으로 오는 소리였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멈췄습니다. 속눈썹이 눈에 얼어붙는 게 느껴졌는데 눈을 깜빡이지 못했습니다. 구두 밑창이 눈 바로 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배 안에서 소리가 날 것 같아서 배에 힘을 줬습니다. 갈비뼈가 긁혔습니다. 그래도 숨을 참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후, 소나무 가지에서 눈덩이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툭, 온몸이 굳었습니다. 남편 발소리인지 바람 소리인지 알 수 없었는데 알 수 없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눈 속에 얼굴을 더 깊이 쳐박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눈이 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뽀드득. 또 났습니다.
이번엔 멀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멀어졌습니다. 탁, 차 문 소리가 났습니다. 엔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타이어가 눈을 밟는 소리,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얼굴을 들지 않았습니다. 창문이 열린 채 출발했는지 목소리가 내려왔습니다. 응, 끝났어. 남편 목소리는 너무 평온했습니다. 확인했어. 움직임 없어. 잠깐 침묵 뒤 낮게 웃는 숨이 섞였습니다. 눈 오니까 흔적도 곧 덮이겠지. 평소 목소리였습니다. 소리도 없이 갔어. 저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그냥 끝이지. 잠깐 사이가 있었습니다. 사망 처리만 되면 보험은 문제 없어. 시체 없어도 시간 지나면 끝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한테는 내가 말 맞출게. 놀라 쓰러진 척하면 돼. 잠깐 뒤 남편이 낮게 덧붙였습니다. 신고는 내일 저녁. 너무 빠르면 이상하니까. 남자 목소리 옆으로 얇은 여자 목소리가 잠깐 섞였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낮게 새어나왔습니다. 그쪽 물건은? 남편이 짜증 섞인 숨을 뱉었습니다. 그건 따로 처리해. 그게 더 골치 아파.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애가 누구인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알게 되면 더 버텨야 할 것 같아서 생각을 잘랐습니다. 뺨이 얼어갔습니다. 처음엔 따갑더니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안 느껴졌습니다. 숨이 작아졌고 들이쉬는 양이 줄었습니다. 갈비뼈 어딘가가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움직이려 했는데 손가락이 구겨진 채로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직 안 돼. 아직 못 가. 눈이 감기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툭. 바로 옆 눈더미가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다시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기침이 올라오는 걸 삼켰습니다. 눈 속에 얼굴을 쳐박았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남편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귀를 세웠습니다.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에엥. 아주 가까운 아래쪽에서 가느다란 울음이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다시 들렸습니다.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이 잠긴 것 같은 끊길 듯한 소리였습니다. 감기던 눈이 열렸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눈만 잡혔습니다. 다시 긁었습니다. 손톱 밑으로 얼음 조각이 파고들었고 피가 눈에 번졌죠. 그때 파란 천 조각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붉은 자국이 함께 파였습니다. 파란 천 조각이 보였습니다. 손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눈 아래에서 아주 작은 손이 제 손끝을 잡았습니다. 에엥. 이 작은 손이 제 손끝을 붙잡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죽는 걸 포기했습니다. 아기 숨이 가슴팍에 닿았습니다. 얕고 가늘었습니다. 품 안으로 더 끌어당겼는데도 작은 손끝은 계속 차가워지고 있었죠. 외투 단추를 뜯었습니다. 손끝 감각이 없는데도 잡아당겼습니다. 2개, 3개, 네 번째는 실제 뜯겼습니다. 수연은 거의 반사적으로 외투를 벗어 아기 위에 덮었습니다. 손끝이 얼어서 감각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자기 몸보다 아기 입술색부터 먼저 눈에 들어왔죠. 왜 그러는지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팔이 먼저였습니다. 숨이 조금 가라앉고 나서야 품 안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왜 나는 지금 이 아이를 안고 있지? 그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아기가 품 안으로 더 파고드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제 가슴 쪽으로 더 묻는 것뿐이었는데 그 움직임 하나에 팔이 저절로 오므라들었습니다. 울음이 가슴팍 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무릎을 짚고 일어나려 했는데 오른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추락할 때 어딘가 부러진 것 같았고 힘을 줄 때마다 허벅지 안쪽이 타들어갔습니다.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무너졌습니다. 아기를 감싼 팔이 풀릴까봐 먼저 팔을 재면서 다른 손으로 눈을 짚었습니다. 무릎으로 끌었습니다. 한 뼘, 또 한 뼘.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갈비뼈 안쪽이 같은 자리를 긁었습니다. 눈이 소매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젖은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두 번째 넘어질 때 아기 머리가 눈에 닿을 뻔했습니다. 반사적으로 어깨로 눈을 받으면서 아기를 위로 밀었습니다. 어깨가 박히는 느낌이 났지만 아기 머리가 닿지 않았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피 자국이 눈 위에 찍혔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눈이 더 내려줬으면 했습니다. 소나무 군락 아래에 바위 틈이 보였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크기였고 안이 어두웠습니다. 짐승 냄새가 났습니다. 버리고 가면 혼자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혼자라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었고 이 아이를 모르는 사람이 찾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기 손가락이 옷깃을 쥐었습니다. 잠든 채로 작은 손가락으로 꼭 쥐었습니다. 손을 때려다 멈췄습니다. 팔이 오므라들었습니다. 목이 잠긴 울음이었습니다. 끊길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바위 틈으로 몸을 밀었습니다. 갈비뼈가 바위에 긁혔습니다. 탁! 아기를 먼저 밀어넣고 제 몸을 끌어당겼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걸렸습니다. 더 눌렀습니다. 발 뒤꿈치가 눈을 차는 소리와 함께 몸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천장이 낮았고 바닥은 흙이 얼어 있었습니다. 낡고 습한 냄새였습니다. 아기를 가슴에 붙였습니다. 숨을 내쉬었습니다. 젖은 김이 아기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깍 라이터 소리였습니다. 절벽 아래쪽 가까운 데서 났습니다. 귀를 세웠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눈 밟는 소리였는데 낯선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20년을 들어온 소리였습니다. 구두 밑창이 눈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눈 밟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구두 밑창 소리였습니다. 낯선 소리가 아니었죠. 비 오는 날 현관 앞에서 수없이 들었던 소리였습니다. 수연은 그제야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수연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아있으면 대답해. 내가 잘못 봤어. 미안해. 내가 울먹이는 소리였습니다. 손을 잡아주던 목소리랑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이름을 불러주던 소리랑 같았습니다. 입이 열리려 했습니다. 여보 하고 소리가 나오려는 순간 딸깍 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라이터 불이 켜지는 소리였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수연아 어딨어? 울먹이던 목소리가 잠깐 끊겼습니다. 라이터 불 붙는 소리가 났죠. 그리고 아주 작게 이를 갈아붙이는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시발 대체 어디 처박힌 거야?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울먹임이 없었습니다. 죽었으면 그냥 죽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혼잣말처럼 흘렸는데 그 목소리가 아까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와 같은 입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바위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품 안으로 더 숨기는 순간 갈비뼈 안쪽이 날카롭게 비틀렸습니다. 기침이 치밀어 올라왔지만 수연은 혀 안쪽 살을 세게 깨물어 버렸죠. 피맛이 퍼졌습니다.
그래도 소리는 삼켜야 했습니다. 컥! 소리가 목구멍 안에서 죽었습니다. 피 맛이 또 올라왔습니다. 삼켰습니다. 아기가 울려 했습니다. 손바닥을 입 위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막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감쌌습니다. 숨결이 손바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남편 발소리가 바위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곤 손전등 불빛이 바위 틈 바로 앞 눈밭을 훑었습니다. 수연은 눈도 깜빡이지 못했죠. 숨소리라도 새어나가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품 안아기가 아주 작게 몸을 뒤척였습니다. 속눈썹이 눈에 얼어붙는 게 느껴졌는데 눈을 깜빡이지 못했습니다. 구두 밑창이 바위 바로 앞 눈을 밟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들이쉬어야 하는데 숨이 안 들어왔습니다. 배에 힘을 줬습니다. 갈비뼈가 긁혔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남편은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바위 주변을 천천히 돌았죠. 찾으면 끝낸다는 사람처럼. 그때 멀리서 소리가 났습니다. 엔진 소리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습니다. 산 아래 도로 쪽에서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남편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빠르게 눈을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올라올 때와 달리 급했습니다. 이 시간에 뭐야 낮게 욕하는 소리가 났고 발소리가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차 문 소리가 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숨을 내쉬었습니다. 헤드라이트였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였습니다. 탁, 탁, 탁. 차 문 소리가 연달아 났고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여러 방향에서 시작됐습니다. 철컥. 무전기 소리였습니다. 구역 나눠서 올라갑니다. 흔적 있으면 즉시 보고. 구조대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빨랐고 손전등 불빛이 너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헤드라이트 여러 개가 눈발 사이로 갈라져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차 문 닫히는 소리가 연달아 울렸죠. 검은 코트 자락들이 눈 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손에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으로 눈밭과 사진을 번갈아 비췄습니다.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다가 그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감정 없는 얼굴이었는데 손만 멈췄습니다. 다른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살아있어야 합니다. 낮고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한테 직접 데려가야 해요.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죽이러 온 사람 말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이름을 불러줬으니까요. 아기를 더 깊이 품었습니다. 절대 못 뺏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인지 몰랐습니다. 발소리 하나가 바위 쪽으로 왔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가까워졌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아기 손바닥을 더 감쌌습니다. 살살. 울음이 손바닥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남자가 바위 앞 눈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검은 정장 무릎이 눈 속으로 꺼졌는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손전등으로 눈 위를 비추면서 장갑 낀 손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피 자국이었습니다. 제가 기어온 자국이었습니다. 그 손이 멈췄습니다. 이어폰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이쪽입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발소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뽀드득. 그때 품 안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에엥.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손바닥으로 더 감쌌습니다. 살살. 제발.
발소리들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손바닥 안으로 뜨거운 숨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작은 숨이 손가락 사이에서 떨리고 있었죠. 손전등 불빛이 바위 틈 바로 앞 눈밭까지 번져 들어왔는데도 이상하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들키면 죽는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 숨이 멎을까봐. 그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랐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남의 아이였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아이였죠. 그런데 품 안에서 떨고 있는 작은 몸이 자꾸 제 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꼭 살고 싶다고 매달리는 것처럼요. 보드득. 발소리가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바위 틈 안쪽으로 아주 천천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품 안아기가 다시 울음을 터뜨리려 입술을 벌렸죠. 그리고 아주 작게, 정말 숨처럼 작은 소리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숨 하나 때문에 저도 숨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소리들이 바위 쪽으로 모여드는 동안 반대 방향으로 몸을 밀었습니다. 동굴 뒤쪽 벽에 틈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먼저 밀어넣고 몸을 비틀었는데 갈비뼈가 바위에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탁! 철컥! 무전기 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소나무 뒤쪽이었습니다. 불빛이 닿지 않는 방향이었죠. 오른쪽 다리를 끌면서 기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소나무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엎드렸습니다. 아기를 몸으로 덮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아기 쪽을 먼저 봤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됐습니다. 가슴팍에 닿는 아기 숨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도로 불빛이 보일 때쯤엔 오른쪽 다리 감각이 없었습니다. 끌고 있는 건지 질질 밀리는 건지 몰랐습니다. 허름한 건물들 중에 창문이 반쯤 뜯겨 있는 폐건물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고 시멘트 바닥이 얼어 있었습니다. 구석에 등을 기댔습니다. 수연은 아기를 무릎 위에 눕혔습니다. 이마에 입술을 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아기 뺨이 붉었고 입술이 반쯤 벌어진 채 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자는 얼굴인데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멈췄습니다. 바깥 바람 소리만 들었습니다. 아기 가슴이 오르내리는 걸 봤습니다. 그것만 봤습니다. 한편 서울. 남편은 젖은 구두를 벗지도 않은 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이었습니다. 수연 사진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보험금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들어오면 빚부터 막고 나머지는. 신우이가 소파 끝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근데 오빠, 진짜 확인한 거 맞아? 남편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계산기 버튼 위에 손가락이 올라간 채로 멈췄습니다. 저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확인했냐고. 신우이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혼잣말처럼 흘렸습니다. 그 애 아직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신우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계산기 화면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공중전화 부스가 한 블록 아래에 있었습니다. 유리 한쪽이 금가 있고 번호부가 없는 낡은 부스였습니다. 동전을 꺼냈습니다.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신고하면 됐습니다. 남편 이름, 날짜, 절벽, 통화 내용까지 전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려는데 부스 밖 편의점 유리창 너머 TV 자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속보 재벌 손자 실종. 현재 전국 수색 중.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아기 사진이었습니다. 파란 포대기 차림이었습니다. 품 안을 내려다봤습니다. 파란 포대기였습니다.
금실 문양이 있는 포대기였습니다. 신고하면 남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저 사람들 손에 들어갔습니다. 검은 차, 검은 정장, 차가운 무전기.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고 했지만 다정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어젯밤에 배웠습니다. 아기 손가락이 옷깃을 쥐고 있었습니다. 잠든 채로 자기도 모르게 쥐고 있었죠. 그녀는 수화기를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편의점 유리문 사이로 온풍기 바람이 새어나왔습니다. 컵라면 냄새가 났습니다.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시선을 돌렸습니다. 들어가서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영유아 해열제 5,200원, 분유 작은 캔 7,000원, 핫팩 500원이었습니다. 주머니에 든 건 동전 2개뿐이었죠. 수연은 컵라면 앞에서 잠깐 섰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내렸습니다. 핫팩을 들었습니다. 잔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화장실 수돗물을 손에 받아 아기 입술을 축였습니다. 말라있던 입술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아기가 손가락을 빨았습니다. 약하게 반사적으로 빨았는데 손가락을 빼지 않았습니다. 아기 숨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잠깐 그대로 있었습니다. 배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약국이 한 블록 아래였습니다. 불이 반쯤 꺼져 있었습니다. 닫기 직전이었죠. 들어가서 영유아 해열제를 달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사가 아기를 봤습니다. 수연 얼굴을 봤습니다. 뭔가 물어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약국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치직, 무전기 소리가 났습니다. 한 명이 약사한테 말을 거는 동안 다른 한 명이 실내를 훑었습니다. 시선이 이쪽으로 왔다가 지나갔습니다. 경찰이 약사한테 종이를 내밀었고 약사가 고개를 저었고 경찰이 나갔습니다. 약값을 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동전을 흘렸는데 약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왔습니다. 골목 건너편에 검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검은 정장 남자가 태블릿을 들고 있었는데 약국 안쪽 CCTV 화면 같았습니다. 남자가 화면을 멈췄습니다. 며칠째 잠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눈밑이 푹 꺼져 있었고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구겨진 사진을 꺼내서 화면과 번갈아 봤습니다. 모서리가 다른 사진이었습니다. 오래 들고 다닌 사람의 사진이었습니다. 이어폰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꼭 찾아야 합니다.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자기한테 하는 말 같았고 그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죽이러 온 사람인지 살리러 온 사람인지 알 수 없었는데 알 수 없는 게 분명한 것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며느리는 골목 안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폐건물로 돌아왔습니다. 구석에 앉아 아기를 무릎 위에 눕혔습니다. 해열제를 입술에 조금 넣었습니다. 아기가 찡그렸습니다. 삼켰습니다. 약사한테서 얻어온 따뜻한 물로 분유를 탔습니다. 손목 안쪽에 젖병을 댔습니다. 뜨겁지 않았습니다. 아기 입에 물렸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물렸습니다. 아기 입술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약하게,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빨았습니다. 꿀꺽,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삼키는 소리였죠. 수연은 젖병을 잡은 손 떨림이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3번째였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아기가 분유를 다 먹고 잠들었습니다. 이마에 입술을 다시 댔습니다. 조금 식은 것 같았습니다. 확인하려고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손을 떼지 않은 채로 무릎에 이마를 댔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날 때마다 몸이 굳었습니다.
그러면 손이 저절로 아기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기를 달래는 건지 자신을 달래는 건지 알 수 없었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을 신고하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신고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먼저였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밖이 더 어두워졌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잠들면 아기 숨이 끊길 것 같아서 이유 없는 생각인 걸 알면서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아기 가슴이 오르내리는 걸 계속 봤습니다. 그때 아기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는데 바람 소리에 섞인 것 같았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기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손끝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등을 토닥이던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죠. 이 아이가 말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열 때문인지 너무 지쳐서 이상하게 들린 건지 분명히 잘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안쪽이 이상하게 먹먹해져서 한동안 손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연의 손가락 끝이 아기 포대기 위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죠. 이 작은 아이는 아직 말을 뗄 나이조차 되지 않았고 지금은 그저 고열에 신음하며 뱉은 기침소리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설프고 희미한 음절 하나가 얼어붙어 가던 가슴뼈 안쪽을 묵직하게 두드렸습니다. 수연은 어두운 폐건물 구석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깨진 창문 틈새로 몰아치는 새벽 칼바람에 어깨뼈마디가 시려왔지만 헤어진 외투 자락을 끌어당겨 아기 몸 위를 덮고 또 덮어줄 뿐이었죠. 혹여 젖병이 식어버릴까봐 제 가슴팍 가장 따뜻한 자리에 꼭 품었습니다. 자기 마른 입술보다 먼저 아기 입술 위로 미지근한 물을 아주 조금씩 적셔주며 그녀는 밤새 단 한순간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새벽 무렵 아기의 숨소리가 급격히 거칠어졌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직감한 수연은 아기를 가슴에 꽉 안은 채 무거운 몸을 일으켰죠. 부러진 오른쪽 다리가 땅에 닿을 때마다 뼈가 갈라지는 통증이 뻗쳤지만 이빨을 악물었습니다. 눈길을 절뚝이며 골목 끝자락으로 내려왔을 때 희미한 주황색 불빛 하나가 비쳐 들어왔습니다. 유리창 가득 김이 뽀얗게 서린 국수집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멸치 육수의 구수한 냄새와 오래된 라디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온몸의 한기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부엌 안쪽에서 마른 체구의 노파가 솥에서 국수를 건져 올리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의 흑투성이 얼굴과 피가 배어난 맨발, 그리고 외투 속에 쌓인 아기를 노파의 날카로운 눈빛이 단숨에 훑어내리더군요. 일단 앉아. 애열이 심하네. 노파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낮고 묵직했습니다. 수연은 동전 몇 개뿐인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선뜻 대답하지 못했죠. 노파는 대답 대신 김이 펄펄 나는 주전자의 물을 보온병에 담아 건넸습니다. 수연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젖병을 흔들었습니다. 따뜻한 분유가 넘어가자 아기가 제 작은 손가락으로 수연의 검지를 꽉 쥐더군요. 그 손길을 바라보는 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온기가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수연의 코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잔치국수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양념장이 붉게 올라간 맑은 국물 위로 파와 김가루가 듬뿍 얹어져 있었죠. 그냥 먹어. 새벽바람 맞고 다니는 사람 보면 내 속이 시끄러워서 그래. 노파는 무심히 수저통을 정리하며 가볍게 혀를 찼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지나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이 차려준 따뜻한 밥을 삼키는 것이 대체 얼마만인지 알 수 없었죠. 늘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남은 밥을 먹거나 설거지를 도맡아 하던 지난 날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는 원래 자기보다 애 입에 밥 들어가는 것부터 챙기는 법이야. 부엌으로 돌아가려던 노파가 나직하게 던졌습니다. 전 엄마 아니에요. 수연은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끝내 내뱉지 못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제 손을 꽉 잡고 있는 한 스스로가 엄마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위선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기는 너무도 짧았습니다. 품속의 아기가 다시 쌕쌕거리며 펄펄 끓어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수연은 서둘러 국수집을 뛰쳐나와 인근의 야간 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대기 위해 아기의 베네저고리를 올리던 순간 의사와 간호사의 움직임이 동시에 딱 멈추었습니다. 아기의 조그만 등판을 덮고 있는 상처들 때문이었죠. 여린 살결 위에 군데군데 박힌 푸르스름한 피멍과 억센, 손가락 모양의 흔적, 그리고 목덜미 근처의 주사바늘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누군가 이 어린 생명을 일부러 해치려 했다는 강한 의심이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보호자 접수부터 해야 진료가 이어집니다. 인적사항 적어주세요. 간호사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접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수연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써내려갔죠. 원무과 직원이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다 말고 자판 소리를 뚝 끊었습니다. 직원의 안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가더군요. 저 보호자분 성함이 이미 사망신고 처리가 되어 있으신데요. 사망신고. 그 기괴한 단어가 귓전을 때리는 순간 수연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명보험 계약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업이 망하기 직전이라며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계약서를 내밀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죠. 이것만 지나면 다 편해질 거야라며 다리 감각을 집요하게 확인하던 그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절벽 끝에서 자신을 밀어버린 뒤 시체는 찾을 필요도 없다던 목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완벽하게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보험금을 가로챌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잠깐 여기 대기해 주세요. 저희가 본서에 확인을 좀. 직원의 손이 수화기로 향하는 순간 수연은 아기를 가슴에 품고 병원 비상구 문을 사정없이 밀쳤습니다. 뒤에서 소리치는 비명을 뒤로 한 채 그녀는 다리의 통증도 잊은 채 어두운 비상계단을 내달렸죠. 병원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순간에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두운 골목 눈밭 위로 뛰어내렸을 때 갈비뼈가 폐를 찔러댔지만 오직 아기의 숨소리만을 확인하며 달릴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병원 정문 앞으로 검은 세단 세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굳은 표정으로 쏟아져 나왔죠. 밤새 눈 한 번 붙이지 못한 듯 붉게 충혈된 눈동자로 그들은 구겨진 아기 사진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 안입니다. 방금 접수된 기록이 있습니다. 사내들의 무거운 구두 소리가 로비를 뒤흔들며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성북동의 거실. 신우이가 컴퓨터 모니터 화면 앞으로 고개를 바짝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화면 안에는 방금 전산 장애 조회를 위해 연결된 병원 로비의 CCTV 화면이 거칠게 재생되고 있었죠. 화면 속 흑투성이 얼굴의 여자를 확인하는 순간 신우이의 숨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담배를 태우던 남편, 아니 오빠의 덜덜 떨리는 어깨를 사정없이 움켜쥐었습니다. 오빠 수연 언니 살아있는데? 분명 그때 죽었다며. 도마 위를 규칙적으로 두드리는 투박한 칼질 소리가 찌르르하게 귀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가문비나무 판자로 짜인 낡은 창고 방의 흙바닥 위에서 천천히 눈을 떴죠. 얇은 무릎 담요 한 장을 덮고 누웠던 몸뚱이는 밤새 냉기에 절어 어깨뼈마디가 삐걱거렸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희뿌연 아침 햇살 속에 먼지들이 뽀얗게 날아다니고 있었죠. 부엌 쪽에서는 달그락거리며 끓는 거대한 양은 냄비. 소리와 함께 비릿하면서도 고소한 멸치 육수 냄새가 이 조그만 방 안까지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제품 안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낡은 손포대기에 쌓여 쌕쌕거리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다행히 고열로 불덩이 같던 이마는 미지근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방 밖으로 나가자 좁은 주방에서 퉁명스러운 표정의 할머니가 앞치마를 탁탁 털며 양파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문소리를 내며 걸어 나오자 할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삶은 달걀 2개와 미지근한 보리차가 담긴 사발을 선반 위에 툭 밀어놓았죠. 할머니는 말없이 낡은 담요 한 장을 수연의 어깨 위로 툭 던졌습니다. 찬 바닥에 오래 눕히지 마라. 새벽에 하도 칭얼거리길래 한 소리 하려다 참았다. 애는 좀 어때? 말은 무심하게 뱉었지만 할머니는 수연이 나오기 전 아기의 포대기 밑으로 은근슬쩍 따뜻한 핫팩 하나를 밀어 넣어두고 간 참이었습니다. 수연은 보리차 그릇을 쥔 채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노인의 눈치를 살폈죠. 여전히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날 서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열은 좀 내렸습니다.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갈 곳 없으면 이 창고에서 며칠 더 눈 붙이든가. 발가락 다 터진 채로 돌아다니는 거 보기 사나우니까. 할머니는 무심히 빗자루를 들고 쓸어내릴 뿐 그 흔한 오지랖 한 번 부리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달걀 껍데기를 까는 대신 가만히 사발 속 맑은 보리차 위로 비친 제 휑한 얼굴을 들여다보았죠. 흙먼지로 뒤덮여 낯선 얼굴을 한 자신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주방 구석의 선반 위에 얹힌 낡은 브라운관, TV의 노이즈 사이로 지지직거리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속보입니다. 어젯밤 성북동에서 실종된 대기업 가문의 직계 손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문 측은 아이를 안전하게 인계해주는 제보자에게 현상금 10억 원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인적사항과 신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히 보장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수연의 품에 안겨있던 그 파란색 손포대기에 독특한 금실 문양이 찍힌 사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순간 수연의 숨통이 턱 막혀왔죠. 마침 첫 국수를 들이키던 새벽 손님 2명이 젓가락을 멈추고 텔레비전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10억이라니 인생 한 방에 바뀌는 거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저 돈이면 평생을 걱정 없이 살 텐데 제보하는 사람은 그냥 로또 맞은 거지. 그중 털모자를 깊게 눌러 쓴 사내 하나가 힐끗 고개를 돌려 수연의 품을 쳐다보았습니다. 사내의 시선이 TV 화면 속 사진과 수연이 안고 있는 포대기의 금실 자락을 번갈아 오갔죠. 저 포대기 문양 방금 저거랑 좀. 사내의 눈이 가늘어지는 순간 수연의 손끝이 그릇을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할머니가 양념통 쟁반을 탁자에 탁 내려놓으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인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술 덜 깼으면 국수나 처먹고 빨리 가라. 새벽부터 남의 귀한의 포대기 쳐다보면서 헛소리하지 말고. 아니, 나는 그냥 좀 비슷해 보여서. 사내가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이며 국수 그릇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은 겨우 참았던 숨을 들이마셨지만
목덜미로 흘러내리는 식은땀을 막을 수는 없었죠.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공포가 척추뼈마디를 타고 차갑게 들이쳤습니다. 창고 방으로 돌아온 수연은 문을 걸어 잠그고 낡은 외투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손바닥에 떨어진 것은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2장과 1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전부였죠. 당장 오늘 오후에 사야 할 분유한 통값을 치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아기의 기저귀도 서너 장밖에 남지 않았고 약이라도 제대로 지으려면 몇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10억 원.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 거대한 숫자가 이제는 당장 내일 분유. 쌀 돈도 없다는 눈앞의 현실과 뒤엉켜 수연을 압박했습니다. 온몸이 미세하게 떨려왔죠. 그 돈이 있으면 자신을 사망자로 등록했던 남편과 시누이를 찾아내 단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 속을 맨발로 기며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되었죠. 수연은 더 이상 도망자로 살기 싫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차라리 이 모든 상황을 여기서 다 끝내버리고 싶다는 유혹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나랑 있으면 이 아이도 위험해. 저 사람들 손에 돌아가면 따뜻한 방에서 살 수 있잖아. 수연은 TV 화면과 잠든 아기를 몇 번이고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이랄 것도 없이 남은 동전 몇 개를 주머니에 챙겨 넣었죠. 그리고 평상 한 구석에 세상 모르고 단잠에 빠져 있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해. 너는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 수연은 식어버린 젖병을 아기 머리맡에 놓아두고 뒤를 돌아섰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창고의 미닫이 문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으려 발바닥에 힘을 꾹 주었지만 이상하게도 발목 안쪽 어딘가가 자꾸만 뒤로 붙들리는 묘한 기분이 들었죠. 자신이 도망칠 때마다 품 안에서 느껴지던 그 미미하고 여린 심장 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탁! 미닫이 문을 열고 골목에 찬 바람이 뺨을 스치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잠잠하던 아기가 꿈지럭거리더니 제 보호막이 사라진 것을 눈치챈 듯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꼼지락거리며 뻗은 작은 손가락 끝이 수연의 해진 스웨터 자락 끝을 움찔하며 움켜쥐었죠. 음마. 말을 할 리가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저 거친 울음 끝에 뭉개진 기침 섞인 쇳소리였을 뿐이었지만 그 두 음절이 들리는 순간 수연의 발걸음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찬 공기 속에서 아기가 꼼지락거리며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휠체어 브레이크를 풀던 남편의 손을 떠올렸죠. 순간 휠체어 브레이크를 풀던 남편 얼굴이 떠오르자 수연은 그대로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수연은 뺨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내지도 못한 채 아기에게로 기어가다시피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대기째 아기를 가슴 쪽으로 끌어안았죠. 미안해. 미안해. 안 나. 절대 안 나. 목이 메어왔습니다. 수연은 몇 번이나 아이 손을 떼어내려다 결국 포기했죠. 마당 어귀에서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할머니가 행주를 툭 털어얹으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엄마 없는 애들은 원래 손부터 찾는다. 눈치 보느라 울지도 못하다가 살 비빌 때 생기면 저렇게 악착같이 매달리는 법이야. 수연은 품 안의 아기를 가만히 안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이 아기는 수연의 살점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평화는 아주 짧은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정적을 깨고 국수집 주방 벽에 걸려있던 낡은 다이얼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신경질적인 벨소리에 수연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할머니가 수건에 손을 닦으며
수화기를 들었죠. 예, 국수집입니다. 전화를 받던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낮고 사나운 음성을 잠자코 듣던 할머니가 슬쩍 창고 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긴 그런 애기 없어요. 바쁘니까 끊습니다. 할머니는 툭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의 숨소리가 완전히 멎었죠. 할머니는 수연을 흘끗 보더니 빗자루를 문가에 기대어 놓았습니다. 애기 엄마, 보따리 싸라. 골목 끝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엔진은 꺼지지 않은 채 옅은 배기가스만 뿜어내고 있었고 차창 너머로 검은 가죽 장갑을 낀 사내의 손끝이 수연의 흐릿한 얼굴 인쇄본을 가만히 매만지고 있었죠. 사내의 눈동자가 인쇄물 속 그녀의 얼굴을 한 번, 그리고 불빛이 어스름하게 새어나오는 국수집 간판을 한 번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어둡고 좁은 창고 안은 매캐한 마늘 냄새와 눅눅하게 절어있는 종이박스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연은 차가운 흙바닥에 가만히 몇 장을 깐 채 아기를 품에 안고 밤을 꼬박 지새웠죠. 미닫이문 틈새로 불어오는 칼바람이 젖은 외투 자락을 사정없이 파고들 때마다 뼈마디가 시려왔지만 가슴팍에 닿은 아기의 체온만큼은 신기하게도 뜨거웠습니다. 불덩이 같던 고열이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가라앉았는지 아기의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전날보다 훨씬 차분하게 가슴을 울리더군요. 잠결인지 아기는 수연의 낡은 스웨터 자락을 작은 손으로 꼭 쥔 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을 차마 떼어낼 수가 없어 수연은 제 손끝을 아기 손 위에 가만히 얹어둘 뿐이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창고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국수집 할머니가 아무런 말도 없이 작은 양은 쟁반 하나를 바닥에 내려놓고 나갔죠. 껍질을 깐 따뜻한 삶은 달걀 2개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맑은 국물이 담긴 대접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으로 번지는 구수한 온기에 수연의 목구멍이 마른 침을 삼키며 턱 막혀왔습니다. 아기를 한 팔로 조심스럽게 받쳐 안은 채 떨리는 손으로 뜨거운 국물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수연은 숟가락을 든 채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음식 한 술 넘기지 못했던 속이 화끈하게 데워지자 이상하게 눈앞이 자꾸 흐려졌죠. 시댁 식구들 눈치 보며 허겁지겁 밥을 삼키던 식탁과는 달랐습니다. 누가 빨리 먹으라고 눈치를 주는 사람도 한숨 쉬는 사람도 없는 조용한 국수집 안이 낯설 만큼 따뜻했습니다. 그때 얇은 판자문 너머로 낡은 라디오 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서울 성북동에서 실종된 대기업 직계 손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족 측은 결정적인 제보를 하거나 아이를 확보해주는 이에게 현상금 10억 원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억 원. 그 거대한 숫자가 머릿속에 박히는 순간 수연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 돈이면 당장 아기 병원비부터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분유값이나 약값 계산하며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됐고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남편과 시누이를 세상 밖으로 끌어낼 수도 있었죠. 더는 눈밭을 절뚝거리며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판자문이 열리며 쟁반을 거두러 들어온 할머니가 수연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애기 엄마 아닌 척해도 소용없어. 애 안고 있는 손길만 봐도 다 보이니까. 투박한 노파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저 전 엄마가 아니에요. 수연은 그 한마디를 내뱉으려 입술을 달싹였으나 끝내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품 안의 아기가 제 스웨터 자락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움찔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스스로 엄마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순간 이 손을 놓아야만 할 것 같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 순간 국수집 바깥 골목에서 무거운 엔진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국수집 안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도 어느 순간부터 숟가락질을 멈춘 채 방만 힐끗거리고 있었죠. 그때 밖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붉고 푸른 사이렌 불빛이 뽀얗게 서린 창문 너머로 어지럽게 번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철컥거리는 차 문 소리와 함께 낯익은 목소리가 창고 벽 너머 좁은 골목길에서 선명하게 들려왔죠. 바로 신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보다 우리가 먼저 확보해야 돼. 둘째 라인 놈들이 눈치채기 전에 끝내란 말이야. 신우이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며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오는 발소리가 흙바닥을 짓밟았습니다. 애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오빠랑 나는 평생 고생 끝나는 거야. 근데 그 병원 CCTV에 찍힌 그 여자 살아있는 것부터 정리해야 돼. 아무리 봐도 수연이 언니가 확실해. 분명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끝냈다고 해놓고 일을 이따위로 처리해? 수연의 숨소리가 완전히 멎었습니다. 수연은 골목에 서 있는 검은 정장들의 얼굴을 하나씩 훑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봤던 남자도 있었고 동굴 근처에서 손전등을 들고 서 있던 얼굴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 사람들 눈에는 살기보다 초조함이 먼저 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 사람들 눈에는 살기보다 초조함이 먼저 보였습니다. 머릿속에서 흐트러진 과거의 퍼즐들이 마침내 완벽하게 하나의 그림으로 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집요한 다리 감각 확인, 갑작스러운 수많은 보험 가입, 그리고 자신을 완벽하게 사망자로 만들어 보험금을 가로채려던 공모자가 바로 저 신우이였다는 사실까지. 심지어 그들은 재벌가의 아이를 유괴해온 진짜 유괴범들이었던 것입니다. 하필 그 잔인한 타이밍에 품 안의 아기가 다시 열이 오르는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의 발소리가 창고 철문 바로 앞에서 뚝 멈췄습니다. 수연의 입술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등에서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죠. 이성적으로 생각할 틈도 없이 수연의 손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아기의 입을 막는 대신 제 외투 안쪽에 가장 따뜻한 품으로 아기를 더 깊숙이 끌어안고는 가슴팍을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아기에게 닿아 안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제 몸을 밀착시켰죠. 머리가 지시하기도 전에 수연의 몸이 먼저 아기를 지키기 위한 엄마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거짓말처럼 수연의 체온 속에 얼굴을 묻으며 조용해졌습니다. 철문 너머에서 또 다른 남자의 묵직한 목소리가 신우이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고 실장님, 저희는 회장님 지시를 최우선으로 받듭니다. 아이의 안전한 신변 확보가 먼저입니다. 나도 고모로서 애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그 애를 잘 안단 말이에요. 신우이가 예민하게 나를 세우며 쏘아붙였습니다. 창고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미묘한 대립 속에서 수연은 재벌 가문의 내부가 서로 완전히 갈라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지금 저 사람들에게 아기를 넘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우이와 남편 같은 탐욕스러운 날짐승들이 아기를 가만히 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품 안에서 기적 같은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아기가 동그란 눈을 살며시 뜨더니 수연의 검지손가락을 제 조그만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러고는 수연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며 옹알이 섞인 음절을 낮게 뱉어냈죠. 어머,
그 가녀린 울림이 수연의 심장 가장 깊은 곳을 관통했습니다. 그 짧은 소리를 듣는 순간 수연의 손끝이 잘게 떨렸습니다. 이상하게도 품 안의 작은 체온 하나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죠. 지독한 인간 불신과 공포로 가득 찼던 마음에 단단한 성벽이 세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 돼. 이 아이를 저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 절대로 넘길 수 없어. 수연은 아기를 더 세게 끌어안은 채 천천히 숨을 삼켰습니다. 무서웠지만 이번만큼은 절대로 이 아이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죠. 철컥. 창고 앞 자물쇠가 흔들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어허, 손님들. 거기 창고 앞마당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니까. 경찰 양반들도 남의 영업장에 불쑥 들어와서 이러면 곤란하지. 갑자기 들려온 국수집 할머니의 억센 목소리가 바깥 골목을 크게 울렸습니다. 사장이 일부러 쟁반을 떨어뜨리며 쨍그랑거리는 소음을 만들어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수연은 망설임 없이 창고 구석에 낡은 나무 판자문을 밀었습니다. 조금만 힘을 주어도 부서질 듯 삐걱거리던 뒷문이 열리며 어두운 골목길 위로 소리 없이 내리는 하얀 눈밭이 나타났습니다. 수연은 아기를 품에 깊숙이 끌어안은 채 어두운 골목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부러진 다리가 눈밭에 닿을 때마다 뼈를 깎는 통증이 정수리까지 밀려왔지만 이번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처음 절벽 아래를 기어 내려올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살아남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지금은 품 안의 아이 숨소리부터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그녀가 지나간 차가운 눈밭 위로 다시 하얀 눈발이 소리 없이 쌓여 흔적을 지워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뒷마당의 낡은 목조문 앞에 검은 구두를 신은 남자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어두운 바닥을 무심히 훑던 사내의 손전등 불빛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수연이 다급하게 도망치며 떨어뜨린 옅은 아기 침이 묻은 젖병 뚜껑이 어둠 속에서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죠. 사내가 천천히 허리를 숙여 뚜껑을 집어 올렸습니다. 남자의 붉게 충혈된 눈이 깊어지는 어둠 속을 노려보며 낮게 의졸였습니다. 찾았습니다. 검은 정장들 손전등 불빛이 골목을 훑고 지나간 그날 이후 수연은 국수집 창고에서 몸을 숨긴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콧등을 스치면 그녀는 저도 모르게 눈을 떴죠. 이제는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 얹힌 거대한 양은 냄비가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새벽 4시라는 걸 몸이 먼저 알아채더군요. 수연은 서둘러 젖은 수건으로 아기 얼굴을 살며시 닦아준 뒤 얇은 이불을 목 끝까지 덮어주었습니다. 품에서 멀어지자마자 아기가 자그마한 입술을 쌕쌕거리며 칭얼거렸지만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슴팍을 몇 번 토닥이자 이내 안심한 듯 깊은 숨을 내쉬었죠. 어느새 수연은 아기 울음소리만 들어도 배가 고픈 건지 졸린 건지 어디가 불편한 건지 어렴풋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기 역시 수연의 낡은 스웨터 냄새만 맡으면 언제 울었냐는 듯 배시시 웃으며 작은 고사리 손으로 그녀의 옷깃을 꼭 움켜쥐었죠. 수연은 부엌으로 나가 퉁명스러운 할머니 밑에서 말없이 양파를 까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애가 지 엄마 등 가죽에 딱 붙었네. 지 안아주는 손길은 귀신같이 안다니까. 할머니는 무심히 양념장을 휘저으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수연은 그 말에 가슴속 깊은 곳이 뻐근해지면서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그저 물 묻은 빨간 고무장갑만 꽉 쥘 뿐이었습니다. 전 엄마가 아니에요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어느새 옹알이를 시작한 아기가 저를 향해 간 긋
웃어 보일 때마다 그 위성 같은 부정은 목 안쪽으로 굳어 들어갔거든요. 새벽 장사가 끝나면 수연은 뜨거운 물에 국수 그릇을 담가놓고 멍하니 손끝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사이 아기는 포대기 안에서 혼자 옹알이를 늘어놓다가 수연 발소리만 들리면 금세 고개를 돌렸죠. 시장을 가거나 새벽 장사를 준비할 때 골목길을 걷던 손님들이 애기 엄마, 애가 누굴 닮아 이렇게 예뻐? 하고 무심히 건네는 한마디에 가슴 한구석이 몽글하게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늘 사지에서 버림받은 시체처럼 살던 그녀에게 이 작은 아이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감각을 선물해준 구원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언제 뜯겨나갈지 모르는 얇은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가게 구석에 놓인 라디오에서 현상금 10억 원을 내건 재벌가 실종 손자 뉴스가 흘러나올 때마다 혹은 낯선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유리창 너머 골목을 서성일 때마다 수연의 척추가 바르르 떨려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오후 수연은 다 쓴 양은 냄비를 닦고 밀린 쓰레기 봉투를 버리기 위해 국수집 뒤편 좁은 골목길로 걸어 나갔습니다. 음침하고 어두운 벽돌 건물 사이에 서서 숨을 고르는데 저 멀리 모퉁이 너머에서 지독하게 낯익은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수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담벼락 뒤 어둠 속으로 숨기며 숨을 삼켰죠. 회장님이 눈치채기 전에 먼저 그 애를 확보해야 한다니까요. 둘째, 도련님 라인 놈들이 뒤에서 냄새 맡고 쫓아오는 거 안 보여요? 신우이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며 손톱으로 가방 가죽을 긁어대는 거친 소리가 좁은 벽틈을 타고 울렸습니다. 그 며느리 기집애 절벽 밑에서 뒤진 줄 알았는데 살아있으면 일이 복잡해져요. 애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그 노인네 가슴줄 쥐고 흔드는 건 일도 아니야. 당신 오빠 멍청한 인간한테 애 손목 장식 사진 보여주면서 확실히 처리하라고 소리 질러놨으니까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수연의 머릿속이 일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죽이려 했던 것이 단순한 생명보험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재벌 가문의 추잡한 상속 전쟁 한복판에 유괴된 저 어린 생명과 자신이 미끼로 던져졌던 것이었죠. 제 남편과 신우이는 그 괴물들의 꼬리가 되어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은 진짜 악마들이었습니다. 수연은 쓰레기 봉투를 든 채 담벼락 그림자 안으로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발끝 하나만 잘못 움직여도 신우이와 눈이 마주칠 것 같았죠. 그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공포를 느끼며 국수집 뒷문으로 도망치려 발걸음을 옮기던 찰나였습니다. 바스락. 차가운 눈 더미를 밟는 소리와 함께 뒤편에서 수연의 손목을 억세게 낚아채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수연아. 그 목소리가 고막을 때리는 순간 수연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신우이의 정보를 듣고 몰래 따라붙은 남편은 결국 국수집 골목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돌아본 곳에는 완전히 망가진 행색의 남편이 서 있었죠. 며칠 동안 잠 한숨 자지 못한 듯 붉게 충혈된 눈동자,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은 수연의 앞에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연아,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어. 남편은 흙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짐승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사채 빚에 눈이 멀어서 동생년이 시키는 대로 다 하다가 내가 돌았었나 봐. 매일 밤 내 영정사진 보면서 지옥을 살았어.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수연아. 같이 집에 가자. 내가 다 설명할게.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 수연은 다리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절벽 아래 눈밭을 기어 내려가던 기억이 목덜미를 확 붙잡는 것 같았죠. 그런데도
남편은 정말 무너진 사람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죽으려고 했어. 남편은 벌벌 떨며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너 죽은 줄 알고 진짜 미쳐버렸다고. 맨날 내 환청 들리고 내 목소리 들리고. 그는 일부러 손등으로 눈물을 문질러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죠. 얼핏 보면 정말 죄책감에 무너진 사람 같았습니다. 수연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정말 아주 잠깐이지만, 정말 후회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그때 남편이 수연의 품 안에서 떨고 있는 작은 포대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물 범벅이던 남편의 눈동자가 아기를 바라보는 찰나 수연은 보고야 말았습니다. 슬픔이 가득하던 남편의 눈 안쪽으로 탐욕과 계산 그리고 짐승 같은 불안감이 아주 잠깐 예리하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요. 그는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억짜리 로또이자 제 목숨줄을 쥔 아기를 빼앗기 위해 미끼를 던진 것이었죠. 아빠가 안아줄게. 일로 와. 남편 손이 가까워지는 순간 아기는 자지러지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몸이 들썩거릴 만큼 울어대며 수연 옷을 미친 듯 붙잡았죠. 수연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아이도 알고 있는 거였습니다. 누가 자신을 해치려 했는지. 만지지 마. 수연의 입술에서 비명 같은 일갈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등 뒤로 감싸며 남편을 밀쳐냈습니다. 남편의 낯익은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고 표독스러운 본색으로 비틀어지더군요. 이 기집애가 곱게 말할 때 넘기지 않고 어디서 주접이야. 남편이 수연의 멱살을 잡고 아기를 강탈하려던 그때 어두운 골목 어귀로 백색의 헤드라이트, 불빛 세 줄기가 길게 들이쳤습니다. 둔탁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 세단 세대가 골목을 완전히 포위하듯 가로막았습니다. 문이 철컥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굳은 표정으로 쏟아져 나왔죠. 남편은 든든한 백이라도 만난 듯 비열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이쪽입니다. 여기 애하고 여자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은 남편의 말을 가로막은 채 거침없이 다가와 그의 안면을 군두발로 내리찍듯 차갑게 제압했습니다. 이게 무슨... 남편이 바닥에 처박힌 채 악을 썼습니다. 내가 먼저 찾았잖아. 내가 먼저 찾았다고. 그 애만 넘기면 된다고 했잖아. 순간 수연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죠. 끝까지 자신이 아니라 아이였던 겁니다. 정장 사내 한 명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남편의 머리채를 움켜쥐며 낮게 의조렸죠. 어디까지 손을 댄 겁니까, 당신들.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갔고 수연 역시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세단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사이로 휠체어 바퀴 소리가 낮게 울렸죠. 깊게 패인 눈 아래로 며칠 밤을 새운 흔적이 선명한 노 회장이 수연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부터 데려오세요. 그 목소리에 골목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백색의 차가운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밭을 날카롭게 가르며 골목길 구석에 선 수연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바닥에 처박힌 남편은 안면을 짓밟힌 채 쿨럭이며 붉은 피를 토해내고 있었죠.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무감한 표정으로 사방을 포위한 채 길을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휠체어 위에 깊은 어둠을 들이우고 앉아있는 노 회장과 그 옆에 서 있는 둘째. 아들의 그림자가 마치 숨겨진 포식자처럼 수연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수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 속에서 품 안의 아기를 가슴 쪽으로 더 깊숙이 밀어 넣었죠. 뒤편의 거친 벽돌 담벼락이 등판에 닿자 차가운 한기가
낡은 옷을 뚫고 척추뼈마디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다 똑같은 괴물들이잖아. 날카로운 비명이 수연의 마른 입술 사이로 찢기듯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다리의 통증조차 잊은 채 갈 곳 없는 막다른 골목 끝에서 튀지 않는 뒷걸음질을 쳤죠. 두 팔에는 뼈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강하게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연의 눈동자는 눈앞의 정장 사내들과 휠체어의 노인을 번갈아 담으며 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아이의 아버지였죠. 이 모든 추적을 실질적으로 지휘해 온 인물답게 그의 얼굴에는 비열함이나 탐욕 대신 기묘하리만치 무감한 표정이 서려 있었죠. 둘째는 처음부터 억지로 아이를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에게서 아이를 떼어내려는 대신 열부터 확인하려 했죠. 지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설명은 차 안에서 하죠. 낮고 빠른 목소리였습니다. 그 어조에 담긴 단호함이 오히려 수연의 경계심을 날카롭게 자극했습니다. 싫어요. 안 가요. 당신들이 이 가엾은 애를 가지고 무슨 더러운 짓을 꾸미고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수연이 벽에 등을 바짝 붙인 채 소리치자 둘째의 눈썹뼈 근처가 아주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 역시 수연이 모든 진실을 쥐고 있는 핵심 인물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표정이었죠. 무슨 뜻입니까? 둘째가 한 걸음 더 다가서려 하자 수연은 발바닥에서 배어나온 붉은 피로 얼룩진 맨발을 뒤로 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방금 들었어요. 국수집 뒷골목에서 다 들었단 말입니다. 신우이가 전화통화로 그랬어요. 그 애만 손에 넣으면 회장 숨통을 쥐고 흔들 수 있다고. 원래 그 집안 셋째라는 사람 밑에 있던 비서실 끈아풀이랑 손을 잡았다고 했어요. 수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좁은 골목길에 칼날처럼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오빠한테 확실히 처리하라고 소리 질렀다고 했어요. 내가 절벽에서 살아있으면 일이 복잡해진다고. 당신들이 다 꾸민 짓이잖아. 그 순간 휠체어 손잡이를 굳게 잡고 있던 노 회장의 주름진 마른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성나게 솟아올랐습니다.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하며 남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던 늙은 제왕의 거친 숨소리가 완전히 멎었습니다. 내부의 배신 규모가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추악하다는 사실을 믿었던 내부. 가문 비서실이 이미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는 잔인한 실체를 처음으로 직접 체감하는 순간이었죠. 노인의 굳어버린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회장의 마른 목소리가 어두운 공간 속에서 무겁게 부서졌습니다. 둘째 역시 늘 유지하던 침착한 얼굴에 균열이 생기며 비정상적으로 숨이 가빠졌죠. 다시 말해보십시오. 신우이가 누구와 손을 잡았다고 했습니까? 둘째의 억눌린 다그침에 바닥에 피를 토하며 누워있던 남편이 갑자기 추악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먼저 찾았잖아. 수연아, 내가 먼저 찾았다고. 저 애만 저놈들한테 안 넘기고. 셋째 도련님 쪽에 넘기면 우리 인생 완전히 끝나는 거였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 받아서 다 같이 잘 살자고 한 거잖아. 왜 내가 살아 돌아와서 일을 이따위로 만들어. 남편의 일그러진 얼굴 안쪽에는 탐욕과 찌질한 계산, 그리고 들켜버린 짐승의 사나운 공포가 뒤엉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추악하게 실룩거리는 남편의 눈빛을 내려다보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불씨를 완벽하게 꺼뜨려 버렸습니다. 저 사람은 제 남편도 사람도 아닌 오직 돈에 미쳐버린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가문의 유일한 직계 핏줄이다.
내 손자를 이리 주시오. 노 회장이 허공을 향해 조심스럽게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손을 뻗어 보였습니다. 명령조로 시작된 노인의 음성은 끝으로 갈수록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죠. 아기는 노인의 손길이 다가오자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끼는 듯 수연의 외투 안쪽으로 고개를 더 깊이 파고들며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회장의 손길을 가로막은 채 천천히 수연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억지로 아기를 빼앗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연의 눈높이에 맞춰 조심스럽게 제 손등을 아기의 발간 이마에 가져다 대며 열을 확인했죠. 아이의 열이 너무 높습니다. 당장 큰 병원으로 이동해서 해열제부터 써야 합니다. 지금 이 골목에서 제 아이를 데리고 대치할 생각은 없습니다. 둘째는 오직 아기의 생존만을 최우선으로 둔 실질적인 지시를 내렸고 그 무뚝뚝하지만 단단한 행동이 수연의 단단했던 불신에 아주 미세한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역시 둘째의 손가락 끝이 뺨에 닿자 거부하던 울음을 멈추고 그의 손가락을 작은 손끝으로 가만히 쥐었습니다. 가장 안정을 찾는 것은 여전히 수연의 가슴팍이었지만 둘째의 곁에서만큼은 아기가 숨을 차분히 몰아쉬었죠. 둘째가 제 코트 안쪽에서 얇은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 스피커를 통해 지독하게 사나운 신우이의 음성이 좁은 골목길에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여자는 없어도 돼. 어차피 절벽에서 떨어진 미친년이니까. 애만 어떻게든 확실하게 확보하라고 오빠한테 소리 질러놨어. 비수 같은 그 대사가 흘러나오는 순간 수연은 제 아래 십수를 짙게 물어 피를 흘렸습니다. 돈 앞에서 한 생명을 사지로 밀어넣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낄낄거리던 신우이의 민낯이 목소리로 증명되는 끔찍한 순간이었죠. 수연의 증언과 둘째가 보관하고 있던 내부 통화 기록의 퍼즐이 완전히 맞춰졌습니다. 남편과 신우이가 절벽 사건 이후 어떻게 아기의 정체를 알아내고 납치를 기획했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숨은 대기업 내부 가문 상속 전쟁의 실체가 드러나자 정장 사내들의 얼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골목 초입에서 경계를 서던 정장 한 명이 귀에 꽂힌 무전기를 다급하게 누르며 사색이 된 얼굴로 안쪽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의 구두 바닥이 얼어붙은 빙판 위를 거칠게 미끄러지며 신경질적인 소리를 냈죠. 취직. 회장님. 셋째 쪽 가수들이 가평 집결지를 우회해서 이쪽으로 바로 차량을 돌렸습니다. 도로 진입로까지 이미 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다급한 무전에 회장과 둘째의 표정이 동시에 단단하게 굳어들어갔습니다. 골목길 주변의 정장 사내들이 일제히 품 안으로 손을 뻗어 무기를 경계하며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사방의 차가운 침묵이 다시 가라앉으며 지옥 같은 숨바꼭질이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했죠. 늦었습니다. 당장 이 차에 타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 아이를 노리고 올 진짜 적들은 우리 가문 내부의 인간들이 될 겁니다. 둘째가 검은 세단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수연을 향해 낮게 속삭였습니다. 수연은 밀려오는 거대한 공포의 숨을 완전히 멈췄지만 품 안에서 쌕쌕거리며 저를 붙잡는 아기의 미세한 손가락을 느끼며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여린 목숨을 저 탐욕스러운 악마들의 손에 넘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수연은 아기를 터질 듯이 가슴팍에 끌어안은 채 검은 세단 시트 속으로 무거운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쾅! 무거운 세단의 차 문이 단단하게 닫혔고 골목길 초입 너머로 수십 대의 차량 라이트가 밀려드는 기운이 차창 너머를 어둡게 물들였습니다. 검은 세단이 병원 지하 주차장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낯선 의료진들이 급히 수연에게로 달려왔죠. 수연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선뜻 내리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끼쳐오는 순간 또다시 누군가 아이를 빼앗아갈 것 같은 두려움에 몸이 잔뜩 움츠러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 상태부터 봐야 합니다. 둘째가 무감한 목소리로 짧게 지시했습니다. 의료진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 안으려 손을 뻗는 순간 조용하던 아기가 얼굴을 구기며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수연의 해진 옷깃을 놓지 않으려 버둥거렸죠. 간호사가 부드럽게 손을 떼어내려 할수록 아기는 숨이 넘어갈 듯 울며 수연의 가슴팍으로 더 깊이 매달렸습니다. 수연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러자 아기는 거짓말처럼 흐느낌을 줄이며 품 안으로 쏙 들어왔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 회장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복도 건너편에서 억센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저 여자 말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얼굴에 핏자국이 묻은 채 정장 사내들에게 끌려오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이 꺾이면서도 악을 쓰며 소리쳤죠. 저 여자가 애를 숨긴 겁니다. 저는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던 거라고요. 다 살자고 한 짓이었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질질 끌려오면서도 끝까지 추악하게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궁지로 모는지 회장님도 아시잖습니까? 저는 진짜 죽일 생각까진. 탁 소리와 함께 남편의 말이 끊겼습니다. 노 회장이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 끝으로 남편의 어깨뼈를 무겁게 짓누른 것이었죠. 복도의 정적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입 다물어라. 갈라진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철을 절벽 아래로 밀어넣고 내 손자까지 팔아먹으려 들어? 보험금 계산부터 해댔다지. 사람 새끼가 할 짓이냐. 남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남편은 기어오듯 무릎으로 다가와 수연의 바지자락을 잡으려 손을 뻗었죠. 수연아,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나도 이용당한 거야. 수연은 그 비열하게 떨리는 손길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 손이 건네는 약을 먹고 저 목소리를 믿으며 살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눈에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든 제 목숨을 건지겠다는 짐승의 구걸뿐이었습니다. 당신이 나 밀었잖아. 수연의 짧은 한마디에 남편의 입술이 가늘게 실룩거렸습니다. 그때는 내가 정신이 나가서. 아니, 다 계산했잖아. 수연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단한 음성이었습니다. 내 다리 감각 계속 확인했던 것도, 보험 가입을 서둘렀던 것도 다 당신이 꾸민 짓이잖아. 그때 복도 끝 자동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장 한 명이 급히 뛰어와 노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죠. 고 실장 확보했습니다. 남편의 안색이 하얗게 질려가는 사이 정장 차림이 완전히 망가진 신우이가 끌려 들어왔습니다. 악을 쓰며 반항하던 신우이는 수연을 발견하는 순간 기겁하며 숨을 멈췄습니다. 언니가 어떻게 살아있어? 분명 그때. 수연은 말없이 신우이를 응시했습니다. 절벽 눈밭에서 얼어가던 순간이 떠올랐지만 품 안의 따뜻한 온기가 수연을 버티게 해주었죠. 노 회장은 싸늘한 목소리로 짧게 지시했습니다. 경찰에 넘겨. 납치 공모, 횡령, 살인 미수까지 전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오빠가 시켜서 한 거잖아. 돈 다 오빠 사채 빚으로 들어갔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재벌가 셋째 도련님 비서랑 판짜서 날 꼬드겼잖아. 서로를 향해 물어뜯는 그들의 비명과
추악한 폭로가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수연은 그 참담한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이 스스로 파멸해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허무함이 밀려왔죠. 경찰차가 붉고 푸른 불빛을 깜빡이며 병원 앞마당을 빠져나가고 요란하게 번쩍이던 카메라 플래시 소리도 멎었습니다. 그들의 악다구니가 멀어지고 나서야 병원은 마침내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뒤 남편과 시누이의 악행은 뉴스를 도배했습니다. 그들이 포승줄에 묶여 경찰서로 호송되는 화면을 보며 수연은 조용히 TV를 껐습니다. 통쾌하기보다는 그저 쓸쓸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병실 안은 기묘하게 고요했습니다. 수연은 침대 머리맡에 앉아 잠든 아기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열로 붉던 이마는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작고 보드라운 아기 손가락이 여전히 수연의 손등을 꼭 쥔 채 꼼지락거렸습니다. 딸깍.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휠체어에 탄 노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위압적이고 냉혹하던 평소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야윈 어깨가 눈에 띄게 작아 보였죠. 노 회장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닮았군. 우리 막내를.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수연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아이는 진작 차가운 눈밭에서 숨을 거두었을 거요. 노 회장이 얇은 봉투 하나를 서류와 함께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신분 복구와 필요한 서류는 다 정리해 두었소. 당신이 머물 거처와 치료도 모두 책임지겠소. 수연의 손끝이 잘게 흔들렸습니다. 사망신고서라는 올가미에서 벗어나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는 실감이 비로소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 회장의 시선은 여전히 아기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오. 우리 집으로 가야지. 수연의 가슴뼈 안쪽이 통째로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기는 잠결에도 무언가를 감지한 듯 수연의 스웨터 보풀을 작은 손으로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조그만 생명이 자신을 절벽 밑에서 버티게 했고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던 지난 몇 달의 기억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아이가 가야 할 곳이 원래 어디인지 머리로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 완벽한 보호, 평생 아무 걱정 없이 누릴 풍족한 환경. 그 모든 것은 자신이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온기를 영영 놓아버려야 한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시려왔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굳은 손가락을 하나씩 천천히 떼어내려 했습니다. 아기가 작게 칭얼거리며 수연의 품으로 더 파고들자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노 회장은 차마 그 모습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창밖의 희미한 눈밭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역시 평생 권력을 쥐고 군림해왔지만 이 초라한 여인이 보여준 순수한 헌신 앞에서는 깊은 참회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죠. 수연은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명과 플래시, 불빛이 꺼진 뒤의 병실은 기묘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끈질기게 몰아치던 겨울바람도 한풀 꺾였는지 마당의 소나무 가지에 쌓여있던 눈더미가 툭툭 소리를 내며 녹아내리고 있었죠. 수연은 간이 침대 머리맡에 앉아 품 안에서 잠든 아기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열로 발갛게 익어있던 아이의 이마는 이제 보드랍고 미지근한 본래의 온도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휠체어에 탄 노 회장과 그 뒤를 따르는 둘째가 들어섰습니다. 자식들의 추악한 싸움을 끝낸 뒤어서인지 노인의 어깨는 야위고 굽어 있었죠. 회장은 수연의 피투성이 손과 아기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 회장은 수연의 눈빛에 담긴 단단한 품격을 읽어내고 함부로 돈이나 보상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내 집으로 들어와서 저 아이 곁에 계속 있어주지 않겠소. 노인의 입술 사이로 조심스러운 부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보모든 보호자든 원하는 거처를 다 책임지겠소라는 노인의 말에 둘째 역시 신분 복구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망신고라는 끔찍한 올가미에서 벗어나 마침내 제 이름을 되찾아주겠다는 법적 서류들이었죠. 그 제안에 수연은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아기의 동그란 콧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 아이는 이 가문을 지킬 유일한 직계 핏줄이라 하셨지요. 저 같은 도망자 밑에서 자라다간 또다시 차가운 눈밭에 버려질지도 모릅니다. 저 넓고 단단한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고 고귀한 자리에서 키워주세요. 수연은 가슴뼈 안쪽이 통째로 뜯겨나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면서도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저 아이가 저를 살렸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을 때도, 손끝 감각이 다 죽어갈 때도 저 아이의 숨소리 때문에 버텼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에 겨우 다시 숨을 쉬었죠. 저 아이가 날 살렸으니 더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아이를 고귀한 곳으로 보내고 나면 자꾸만 더 곁에 두고 싶어질 제 욕심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수연의 마지막 모성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연은 약속대로 아이를 가문의 품으로 보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포대기를 받아드는 순간 아기가 수연이 입고 있던 스웨터 보풀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려 버티는 아기의 미세한 손길에 수연의 눈자위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가 착하지. 이제 안 추워. 따뜻한 집으로 가는 거야. 수연은 떨리는 손끝으로 아이의 굳게 쥔 손가락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손가락이 완전히 떨어지는 순간 수연은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뒤를 돌아섰죠. 어깨를 파르르 떨며 소리 없이 우는 수연의 뒷모습을 보며 노 회장 역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 마른 눈물을 삼켰습니다. 둘째는 우는 아기를 제 코트 안으로 안아들며 아주 조심스럽게 수연의 뒷모습에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은 거액의 위로금 봉투를 그대로 둔 채 처음 올 때 들고 있던 낡은 가방 하나만을 든 채 조용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낡은 벽돌벽들은 허물어지고 번듯한 아스팔트가 깔렸으며 폐건물 자리에는 연립주택들이 들어섰죠. 하지만 시큼한 김치 냄새를 풍기던 좁은 주방의 가스레인지 불빛만큼은 변함없이 뽀얀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굽어 더는 냄비를 들지 못했고 수연이 주방을 이어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주방 구석에 앉아 퉁명스럽게 잔소리를 뱉었지만 수연이 허리를 숙일 때마다 파스를 슬쩍 밀어놓아주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혼자가 된 수연의 손가락 마디는 어느새 투박하고 거칠어졌고 머리칼에도 군데군데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죠. 수연은 매년 겨울마다 가느다란 금실이 섞인 파란색 털실로 목도리를 떴습니다. 한 단씩 뜰 때마다 눈더미 아래서 제 손가락을 꼭 쥐어주던 아기의 체온을 떠올렸죠. 가게 메뉴판 맨 밑바닥에는 투박한 손글씨로 적힌 아기 국수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가 다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가 부드럽게 삼킬 수 있는 3,000원짜리 국수였습니다. 매년 겨울이 갈 무렵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노 회장이 비서를 통해
수연에게 아주 짧은 편지 한 장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당신한테 돌아갈 거요. 핏줄의 굴레로 가두어 키웠으나 아이의 마음은 단 한 번도 그곳에 머문 적이 없었소. 고맙고 미안했소. 수연은 그 편지를 태워 아궁이에 던져 넣으며 혼자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 어느 이른 저녁이었습니다. 골목길 위에 소리 없이 내리는 하얀 눈발을 보며 수연이 다 불어난 연탄재를 밖으로 들어다 놓으려던 참이었죠. 딸랑. 낡은 미닫이 문틀에 달린 작은 방울이 맑고 길게 울렸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온 차가운 바람 사이로 훤칠한 키의 젊은 청년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얇은 검은색 코트 위로 하얀 눈가루가 뽀얗게 얹혀 있었고 그의 깊은 눈동자는 어딘지 모르게 젖어 있는 듯 흔들리고 있었죠. 청년은 국수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이내 주방 앞에 굳어 서 있는 수연에게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여기 윤수연 씨 계십니까? 낮고 묵직한 청년의 목소리에 수연의 손에 들려있던 집게가 바닥으로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15년의 세월은 아기의 얼굴을 완전히 다른 이방인처럼 바꾸어 놓았기에 수연은 바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겉옷을 벗으려다 말고 불안할 때마다 옷깃을 쥐어짜며 소매를 만지작거리던 수연이 밤새 숨죽여 지켜보았던 아기 때의 그 독특한 버릇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숨소리가 단번에 가빠졌습니다. 청년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손목에 감긴 파란 포대기 1000조각을 천천히 매만졌습니다. 그의 손목 위에는 실끝이 닳았음에도 빛을 잃지 않은 가는 금실로 엮은 아기. 팔찌가 가죽끈에 선명하게 감겨 있었죠. 수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청년의 입술 끝이 떨렸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잠깐 숨을 삼킨 뒤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맞죠? 가늘게 떨리는 그 한마디가 주황색 전등 불빛 아래 따뜻하게 번져나갔습니다. 할머니는 퉁명스럽게 킁킁거리며 주방 안쪽으로 등을 돌려 행주질을 시작했고 수연은 청년의 단단한 손을 와락 맞잡았습니다. 눈더미 속에서 제 손끝을 붙잡아준 작은 손길이 마침내 단단한 온기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청년의 뺨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제 옷소매로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소리 없이 흩날리는 첫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수연은 제 인생의 그 길고 지독했던 겨울이 마침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여기까지가 수연의 이야기입니다. 절벽에서 밀려났고 눈 속에서 아이를 찾았고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랐습니다. 눈 속에서 처음 손을 잡았던 그 작은 손이 언젠가는 수연의 손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세상 앞에 처음으로 혼자 섰을 때 자신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게 된 청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꼭 쥐어줬다는 사실 하나가 그 청년이 살아가는 내내 단단한 바닥이 되어줬을 겁니다. 수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아남으려고 버텼는데 그 아이를 살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놓지 않았던 것이 결국 수연 자신을 붙들어준 것이었을 겁니다. 눈 속에서 작은 손이 먼저 닿아온 그날 밤이 없었다면 둘 중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